효녀 심청.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사와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심청이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심청이는 마을 여인들에게 젖동량을 하며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들, 우리 가여운 청이에게 젖을 좀 주시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심청이는 어느덧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청이는 그런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 심청이를 마을 사람들은 효녀라고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심청이가 일을 나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자 심청이를 찾으러 나가겠다고 신봉사가 지팡이를 더듬더듬하면서 마을 어귀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 위에 다리를 건너던 신봉사는 그만 다리를 헛디뎌 강물에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신봉사가 외쳐대자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봉사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오.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덜컥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눈을 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니 심청이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착한 심청이는 일하고 온 피곤한 몸으로 아버님께 드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봉사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요 앞에서 물에 빠지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자 신봉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만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조를 해버렸어. 이를 어쩐다냐. 300석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약속을 덜컥 하신 거예요. 신봉사는 심청이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부처님에게 거짓으로 약속을 하였으니 나는 천벌을 받을 것이야. 신봉사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무슨 방도가 있을 거예요. 심청이는 그런 신봉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봉사는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를 걱정하던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구할 길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어린 처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청이는 그 길로 뱃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저에게 300석을 주시면 제가 그 제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심청이가 바다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밤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고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에게 올릴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먹었더니 힘이 좀 나는구나.
아니, 근데 무슨 날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러자 심청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없어도 잘 지내셔야 돼요.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는 이 딸의 불효를 용서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봉사는 팔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바다에 빠지면 빠졌지. 어찌 네가. 안 된다. 나 때문에 어찌 네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냐. 신봉사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눈을 뜨시고 건강하세요. 심청이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가 그런 심청이를 쫓아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신봉사는 바닥을 기며 애써 심청이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심청이는 저 멀리 가고 없었습니다. 결국 심청이를 태운 배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자 뱃사람들이 심청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센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오. 뱃머리에 선 심청이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이는 그렇게 바다에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심청이의 눈에 푸른 바닷속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아, 아버지, 부디. 결국 심청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등에 심청이를 태우더니 바닷속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심청이는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하늘나라인가요?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한 심청이는 물었습니다. 하하하, 이곳은 용궁이다. 세상에 너와 같은 효녀는 본 적이 없구나. 아주 갸륵한지고. 임금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심청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이신가요? 그러자 거북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용왕님이십니다. 이곳은 용궁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 저는 제가 당신을 살려 데려오라는 용왕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살아있다니. 그렇다.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나도 딸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 너와 같은 딸을 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겠구나. 내 너를 살려 다시 땅 위로 보내줄 테니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거라. 용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청이는 커다란 연꽃을 타고 바다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침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왕자님이 일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왕자는 뱃머리에 서서 넓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다 위로 떠오른 연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것이 무엇이냐. 바다 한가운데 저런 큰 꽃이 있다니. 저것은 연꽃인 듯 합니다. 신하들이 함께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저것을 배 위로 건져보거라. 왕자는 심청이가 타고 있는 연꽃을 배 위로 건져 올리게 하였습니다. 배 위에 올라온 연꽃은 한 잎 한 잎 열렸고 그 안에는 심청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배필인가 보구나. 왕자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신하들도 그런 심청이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심청이는 깨어난 뒤 왕자와 만났고 두 사람은 배 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습니다. 심청이도 멋진 왕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니 이미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심청이를 아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가 하늘이 내려준 여인을 만나다니 이것은 나라에 아주 좋은 징조로다. 왕은 바로 왕자와 심청이의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심청이가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하였습니다. 혼례를 축하하는 자리에 전국의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냐, 그렇게 하거라. 왕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봉사들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봉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봉사는 그러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청이가 제물로 바다에 빠진 뒤로 신봉사는 집안에 박혀서 매일 눈물로 하루를 지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도 신봉사의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걱정되었던 이웃집 사내가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이복의 신봉사, 그러지 말고 저 궁에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게나.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닌가?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궁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는 신봉사를 발견한 심청이는 신봉사에게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왈칵 앉자 신봉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심청이인 것을 알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로 청이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아버지, 눈이 떠지셨어요. 그래, 정말이다 우리 딸. 얼굴이 보이는구나. 드디어. 신봉사는 처음으로 보던 심청이의 고운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일이 생겼구나. 우리 딸 정말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왕과 왕자, 그리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신봉사는
왕자비가 된 심청이와 함께 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가난한 나무꾼이 숲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 하나가 잘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도끼가 나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소중한 도끼가. 나무꾼은 도끼가 날아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풍덩. 도끼는 멀리 연못에 날아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이야. 나무꾼은 집에서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을 생각하니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빨리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아이들 먹일 음식들을 사가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도끼가 빠진 연못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뭐지? 뭐가 이렇게 밝아? 잠시 후 그 빛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꾼아, 어째서 나의 연못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이냐? 나무꾼은 산신령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를 이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거 참 안 되었구나. 착하고 성실한 너를 위해 내가 도끼를 찾아볼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환한 빛을 내뿜으며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나무꾼의 앞에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도끼를 찾았다. 이것이 너의 도끼지? 산신령이 가져온 도끼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뭐야? 그렇구만. 다시 찾아보겠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이 다시 나무꾼 앞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의 도끼가 맞느냐? 산신령이 들고 나온 도끼는 반짝이는 은도끼였습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그저 보잘것없고 녹슨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무꾼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의 도끼가 맞는 것이냐? 아이고, 힘들다. 이번에는 산신령이 나무꾼의 도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너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도끼들을 다시 들고 가기가 힘드니 너에게 상으로 주고 가야겠다. 신령님은 들고 나왔던 금도끼와 은도끼를 남겨놓고는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자신의 도끼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번쩍이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마을에 온 나무꾼의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루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착한 나무꾼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산에 가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건가? 착한 나무꾼은 욕심 많은 나무꾼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네, 나에게 그 연못의 위치를 알려주게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착한 나무꾼이 말한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좋아, 여기가 바로 그 연못이구만. 그럼 나도 도끼를 한번 빠뜨려 볼까나?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내 도끼, 나 망했어, 망해버렸어. 그러자 정말로 연못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산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산신령은 욕심쟁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병 드신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님은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냐? 너의 도끼가? 금도끼를 보고 눈이 뒤집힌 욕심쟁이 나무꾼은 대답했습니다. 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신령이 욕심쟁이 나무꾼에게 금도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아라.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러자 욕심쟁이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아까 네가 도끼를 연못에 던지는 모습을 이미 다 지켜봤느니라. 그리고 나무꾼에게 금도끼를 빼앗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기 도끼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소중한 나의 도끼마저 잃고 말았구나. 왜 그랬을까? 나무꾼은 계속 후회하였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어느 숲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서 까악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나 배가 고프다. 그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땅에 앉았습니다. 독수리를 본 까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숨어야겠다. 독수리는 까마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땅에서 새끼양 한 마리를 빠르게 낚아챈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까마귀는 그런 독수리를 부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새끼양을 혼자서 잡아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까마귀는 자기도 독수리처럼 새끼양을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독수리랑 나랑 뭐 다를 것 없잖아? 같은 새고 부리도 있고 발톱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까마귀는 혼자 중얼거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늘 위를 날아오른 까마귀는 하늘에서 양떼들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새끼 양을 잡을 수 있다면 어미 양도 못 잡을 것은 없지? 까마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큰 소리로 깍! 하고 울며 양의 무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이놈이 제일 크구나! 까마귀는 큰 양의 등에 착지해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까마귀는 다시 한번 양을 꽉 쥐고 잡아당겼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까마귀가 큰 양의 등에 앉아서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양치기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 까마귀가 뭐 하는 거야? 양치기는 몽둥이를 들고 까마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 들켰다! 도망치자! 까마귀는 재빨리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이 큰 양의 곱슬곱슬한 털에 걸려서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양치기에게 몽둥이로 잔뜩 두들겨 맞은 뒤에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분수를 몰랐구나. 자기 분수도 모른 채 큰 욕심을 부린 까마귀는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똑똑한 까마귀. 어느 뜨거운 여름날 비도 오지 않아 연못도 강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너무 더워요. 어린 까마귀들이 엄마 까마귀에게 물을 달라고 졸라댔지만 엄마 까마귀도 물을 마셔본 게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힘내서 엄마를 따라오렴. 가다 보면 분명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 까마귀는 예전에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먹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우물로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기야, 저기에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까마귀와 아기 까마귀들은 모두 우물 옆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 물이 있다. 우물은 모두 말라 있었지만 우물 옆에 기다란 항아리에는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까마귀들은 열심히 항아리에 부리를 넣어 물을 먹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엄마, 부리가 닿지 않아서 항아리 아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 까마귀도 부리를 넣어보았지만 아래 있는 물까지 부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항아리를 밀어서 넘어뜨리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형, 그러다가 항아리가 깨져서 땅에 다 흘러버리면 금방 말라버려서 마실 수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까마귀들은 한참을 항아리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막내가 외쳤습니다. 아, 엄마,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막내 까마귀가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항아리에 주워다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퐁당, 물속의 돌멩이가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까마귀는 그것을 보고 막내 까마귀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어머, 막내야, 좋은 생각이구나. 애들아, 막내처럼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서 항아리에 넣자꾸나. 까마귀들은 열심히 돌멩이들을 모아서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계속 들어가자 드디어 항아리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아가들아, 어서 물을 마시거라.
아기 까마귀들은 그제서야 항아리 입구까지 올라온 물을 빙 둘러앉아 맛있게 마셨습니다. 멍청한 호랑이와 표범. 어느 초원에 많이 배가 고픈 호랑이와 표범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먼저 사냥을 하기 위해 숨을 죽이며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이 한 마리 나타나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호랑이와 표범은 동시에 먹이에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사슴의 앞다리를 물었고 표범은 사슴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무슨 소리? 내 먹이야. 내가 먼저 잡았어. 아니, 내가 먼저 잡았는데? 호랑이와 표범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가 뒷발로 표범을 걷어찼습니다. 놓으라니까? 표범은 호랑이의 뒷발에 얻어맞고 화가 나서 앞발로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느냐? 너만 범이냐? 나도 범이다. 표범. 호랑이와 표범은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서 정신없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슴은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표범과 호랑이는 달아나는 사슴의 뒷공무니를 멍하게 쳐다보다 서로 머쓱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연못가에 오리 한 마리가 알을 품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가 정성을 다해 알을 품어준 덕분에 이제 곧 알이 깨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알이 깨어나면서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오, 내 귀여운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 주어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게 덩치가 크고 색도 좀 이상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오리들은 그 오리를 못생겼다고 놀려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덩치만 크고 엄청 못생겼구나. 그렇게 아기 오리들의 형제들과 주변 오리들은 그 오리를 미운 아기 오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운 아기 오리의 엄마는 다른 오리들을 막아주고 미운 아기 오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저만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요? 걱정 마, 아가. 누구나 다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매일같이 놀림에 시달린 아기 오리는 늘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운 아기 오리는 형제 오리들과 다른 오리들 무리와 함께 연못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자신을 피하고 다른 오리들도 저리 가라며 매몰차게 대해서 무척 슬펐어요. 휴, 언제까지 이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엄마도 다른 오리들과 매일 나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매일 속상해하던 미운 아기 오리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에야 다른 곳으로 가버려야겠어. 가서 더 훌륭한 오리가 되어 돌아오면 분명 다들 날 반겨줄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외로운 오리는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근처에 다람쥐들이 있었습니다. 다람쥐들아, 안녕? 미운 아기 오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들이 그런 미운 아기 오리를 보자마자 와다닥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휴, 모두 나를 피하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미운 아기 오리는 결국 걷다 지쳐서 풀숲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다음날 냇가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냇가에는 황새들이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황새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물고기를 사냥하려고 하였습니다. 안녕? 물고기를 사냥하는 중이니? 아니, 이봐. 너 때문에 물고기가 도망을 쳐버렸잖아. 여기는 우리 사냥터야. 어서 나가지 못해? 황새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냇가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길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가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간간히 주워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있었는데 겨울이 되니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다. 미운 아기 오리는 꾹 참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분명 자신과 친구가 되어줄 동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웬 불빛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밝고 아름다운 불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미운 아기 오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졌습니다. 빛이 점점 쓰러진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오더니 쓰러져 있는 미운 아기 오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어지러워. 그런데 따뜻하다. 미운 아기 오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웬 집안의 따뜻한 솜니불 안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 일어났구나. 미운 아기 오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소녀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난 클로이라고 해. 추위에 쓰러져 있어서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지.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오랜만에 받아봐서 그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너 울고 있는 거니? 많이 힘들었구나. 우선 이것 좀 먹으렴. 클로이는 미운 아기 오리에게 따뜻한 스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스프를 먹고 따뜻한 솜니불에서 몸을 녹이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오리야, 밖이 무척 쌀쌀한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없는 거니? 응, 그렇게 되었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은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날이 좋아지면 떠나는 게 어때? 클로이의 말을 듣고 미운 아기 오리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렇게 미운 아기 오리는 클로이의 집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로이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학교에 가면 클로이의 고양이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생긴 오리가 우리 주인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네가 오기 전까진 우리 주인님은 늘 우리와 함께였다고.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다 클로이가 돌아오면 안 그런 척 하였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가 그 사실을 클로이에게 말하자 클로이는 고양이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미운 아기 오리가 있는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날쌔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와서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히고 나가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너무 힘든 미운 아기 오리는 클로이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하얗게 눈이 온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할지도 몰라. 난 왜 자꾸만 미움을 받는 걸까? 미운 아기 오리는 눈을 맞다가 어느덧 커다란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 호수에는 아름다운 백조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다니. 나도 저렇게 아름답다면 모두들 날 좋아하겠지. 미운 아기 오리는 한참 동안 백조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니? 어서 저리로 가서 함께 놀자. 갑자기 미운 아기 오리 옆으로 미운 아기 오리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도 함께 놀아도 돼? 아니, 그런데 우리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너도 오리니? 미운 아기 오리는 물었습니다. 오리라고? 아니야, 나는 백조야. 곧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갖게 될 거라고. 정말?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는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구나. 이상하네? 너는 오리라고? 아무리 봐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랑 같이 가보자. 미운 아기 오리는 아기 백조를 따라서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네. 다들 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정말로 미운 아기 오리와 비슷하게 생긴 아기 백조들이 호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안녕, 못 보던 친구인데 반가워. 아기 백조들은 자신들과 비슷하게 생긴 미운 아기 오리를 매우 반겨주었습니다. 아들아, 어딜 다녀오니? 그때 엄마 백조 한 마리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 엄마, 잠깐 물 밖에 구경을 갔었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리라는데요? 뭐라고? 오리라니. 아가야, 너는 분명히 백조란다. 정말인가요? 그래, 왜 무리 없이 혼자 다니고 있니? 미운 아기 오리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백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꾸나. 미운 아기 오리, 아니 아기 백조는 그렇게 새로운 백조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미운 아기 오리였던 아기 백조에게 하얀 털이 자라나더니 멋진 백조 한 마리로 변하였어요. 다른 백조들은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날개야. 우리들 중에서도 최고인걸? 고마워 얘들아. 내가 이렇게 멋진 백조였다니. 너무 놀라워. 미운 아기 오리였던 백조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미운 아기 오리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멋진 백조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미운 아기 오리처럼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색시를 본 사람들은 색시가 너무 고와 모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색시를 맞이한 식구들은 그런 아름다운 색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색시는 시집을 온 날 이후 날이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색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아니면 어디 아픈 게냐? 그런 시어머니의 물음에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색시의 얼굴은 더 안 좋아졌고 이제는 정말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시아버지는 색시를 불러 무슨 고민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수줍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제가 방귀를 참아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방귀? 아하, 그렇구나. 그랬어, 아가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하거라.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걱정하지 말고 방귀를 마음껏 뀌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제 방귀는 아주 별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나봐야 방귀 아니냐. 그냥 뀌거라. 네, 아버님. 그럼 한번 뀌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방귀를 살짝 뀌었습니다. 뿅! 순간 며느리 방귀에 방문이 들썩거리고 마루가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오래 참아서 그 방귀가 좀 세구나. 저기 마당에서 한번 시원하게 뀌거라. 며느리는 결심한 듯 마당으로 나가 식구들에게 무엇이든 단단히 붙잡고 있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신랑은 방귀등과 절구, 문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때 천둥과도 같은 소리와 함께 며느리 방귀가 터져나왔고 시집 식구들은 여기저기 날아가서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든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네 방귀 때문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겠구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가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며느리는 울먹이며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친정으로 가던 며느리는 배나무 아래에서 비단장수와 그릇장수를 만났습니다. 비단장수는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이 배만 따주면 내 비단을 다 줄 텐데. 그릇장수도 배를 따주면 내 녹그릇을 줄 텐데 말이야. 하고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옳지 하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제가 배를 따드릴 테니 두 분 다 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단장수와 그릇장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배를 딴다고요? 그것도 안 여자의 몸으로 말이오? 하하, 농이 지나치시구려. 만약 저 배를 따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비단을 주겠소. 비단장수가 말하자 그릇장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그릇 다 주겠소. 원, 실없는 처자를 보았나. 정말입니다, 두 분. 약조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 나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소. 그러자 며느리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고 배가 후두둑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방귀를 보았나? 장사꾼들은 며느리에게 약속대로 비단과 녹그릇을 모두 주었고 며느리는 비단과 녹그릇을 들고 다시 시댁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시댁으로 돌아간 며느리가 배나무 이야기를 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네 방귀가 복방귀였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흔쾌히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였고 며느리가 가져온 비단과 녹그릇으로 다시 집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위해 한 방은 아무리 센 방귀를 뀌어도 부서지지 않게 단단한 강철로 지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며느리 방귀 전용방에서 마음껏 방귀를 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때 갑자기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 왜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왜군은 순식간에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네 가족이 사는 집에 군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왜군과의 싸움에 병사가 부족하니 남자들은 모두 따라 나오시오. 남편뿐만 아니라 늙은 시아버지까지 군대로 끌려갈 판국이 되자 며느리는 군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오. 내가 10사람의 목도 할 수 있소. 그러자 군관은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찌 안 여자가 왜군과 싸우겠다고 하는가? 저리 썩 비키거라. 자, 어서 남자들은 나를 따르라.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은 군대로 끌려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네 시아버지와 남편이 별탈 없이 올 수 있겠지? 왜군이 너무나 세서 관군들이 연전연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둘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아니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어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길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끌려간 군대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까지 어쩐 일이오? 여긴 위험하오. 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오. 제가 서방님과 아버님을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곳에서 돕겠습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어서 도망치거라. 왜군의 수가 너무 많아 승산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때 그 모습을 군관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여봐라, 이 계집을 어서 끌어내어라. 군관이 명령하자 병사들이 며느리를 끌어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저에게 왜군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뭐라? 네가 무엇을 안다고 비책을 말하느냐? 끌어내어라. 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실 수 없다면 이곳에서 밥이라도 짓고 빨래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일은 아녀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군관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허,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나. 좋다. 이곳에서 빨래와 식사 준비를 돕거라. 결국 군대에 남게 된 며느리는 그 뒤로 병사들의 밥 짓는 일과 빨래들을 도우며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전하게 자신의 친정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왜군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관군들은 왜군이 오는 길목을 막기 위해 떠났고 며느리도 그 틈에 섞여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군들은 한 길목에서 왜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왜군이 어찌 저리 많단 말인가. 장군은 한탄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군, 이곳에서 싸운다면 패배는 분명합니다. 후퇴하여 나중을 기약하십시오. 군관이 장군에게 조언했지만 장군은 말했습니다. 어찌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친단 말인가? 시체가 되어서라도 왜군의 손에서 내 나라를 지킬 것이네. 그렇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관군에게 드디어 왜군들이 돌격해왔습니다. 관군들은 너무나 많은 왜군들의 숫자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왜군들의 앞을 막아서더니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보며 왜군은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이곳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구나. 그때였습니다. 뿡, 뿡뿡, 빠지직. 며느리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십수일을 참아온 방귀였습니다. 방귀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고 구름이 날아가고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몰려오던 왜군들은 엄청난 방귀바람에 저 언덕 너머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으악! 왜군을 지휘하던 장군도 말에 탄 채로 날아가 언덕에 박혀버렸습니다. 아니, 저 광경은 무엇인가? 저 처자는 누구인가? 장군이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넋을 놓고 있자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장군, 어서 공격하세요. 오, 그래. 전군, 공격하라! 장군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여기저기 날아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왜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군은 큰 피해 없이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남은 왜군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을 잃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큰 공을 세운 며느리를 임금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오, 그대가 바로 왜군을 물리친 여인이로구나. 네, 임금님. 그대의 공으로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편안해졌으니 큰 상을 내릴 것이오. 또한 그대에게 장군의 칭호를 내리니 나라가 다시 위험에 처하면 꼭 도와주시오. 네, 임금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되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방귀는 나라를 구한 방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국보방귀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숨기고 숨기던 방귀 때문에 온 동네가 깜짝 놀라고 한동안 집안이 난리가 났지만 결국
그 방귀가 나라를 구하는 데 쓰였으니 이보다 더 짜릿하고 통쾌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며느리의 방귀를 창피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을 오히려 큰 위기 앞에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방귀 한 방에 외적은 깜짝 놀라 달아났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지요. 누군가에겐 단점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다른 상황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감추기보다 잘 써먹는 사람이 결국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답니다. 또한 용기란 반드시 칼을 드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 며느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 안에 방귀 같은 존재를 괜히 감추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가 가진 장점을 스스로도 잊고 지내진 않았는지 말이지요. 부끄럽게만 여겼던 나의 특징이 어느 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기운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